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부 계몽주의 철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을 들어갑니다. 제1장 계몽주의 시대이고요. 528쪽입니다. 1. 영국 경험론의 선구자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별표 친 거 위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 그는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갈릴레이, 호이겐스 등의 업적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이를 거대한 통일적 체계로 집대성했다. 뉴턴이. 그는 무수한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낙하와 운동의 물리학 법칙을 새로운 천문학적 사실에 적용하여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는 힘과 천체를 일정 궤도로 순환시키는 힘이 동일한 것임을 입증하였다. 학문 연구의 방법에서 뉴턴의 업적은 귀납적, 경험적 방향과 연역적, 수학적 방법을 지극히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는 점에 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2번 로크입니다. 532쪽. 로크 사상의 출발점은 어떤 철학적 고찰에서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지성 능력 자체에 대한 조사와 대상들이 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탐구라는 인식이다. 로크의 출발점은 데카르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의심이다. 그러나 이는 데카르트의 의심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데카르트는 세계가 연역적 방법에 의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와 달리 로크는 우리 지성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고유한 철학적 고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사유 자체의 수단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인정한 절차였다. 음, 우리 지성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철저한 의심. 그는 최초의 비판 철학자, 다시 말해 현대적 인식 비판의 원조이다. 따라서 로크의 방법은 데카르트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주 특정한 속성을 지닌 신의 개념을 미리 가정하는 것에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데카르트에게 신은 그냥 있는 거죠. 그렇지만 로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신의 개념은 인류 역사와 다양한 민족들의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인간의 전반적 의식이 인상과 의지, 관념 등에서의 그 다양한 내용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 표상과 개념이란 것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상은 각기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는가? 이런 게 로크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의식의 모든 내용은 처음 거론한 두 원천, 즉 외적 경험이나 내적 경험에서 유래하며 이때 내적 경험은 외적 경험에서 파생한다. 경험이 있기 이전에는 의식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그때의 의식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나 다름없다. 음. 그리고 뭐 단순 관념, 외적 경험, 제1성질, 제2성질, 내적 경험, 복합 관념, 양태 실제 관계,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 버클리를 보면 538쪽 이런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버클리는 원칙에서 예외를 배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의식의 현상으로서 우리 정신의 상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후일 쇼펜하우어가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명제에서 다시 진술하게 될 인식이다. 그러므로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지각하는 정신 안에서만 존재하며 우리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물이란 의식 내에 존재하는 감각들의 항상적 총량에 지나지 않는다. 사물의 존재란 단지 그것이 지각되기에 성립하는 것이다.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존재란 지각된 것 혹은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라 부르는 것 안에는 사유하는 정신과 그 정신 안에 현존하는 관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버클리의 주장이죠. 오직 정신과 그의 관념만을 현실적 존재로 인정하며 우리에게는 그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을 과정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이러한 견해는 철저한 관념론이라 지칭될 수 있다. 관념은 오직 관념 자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부터 인간 정신에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유하는 정신, 즉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신은 공명정대하고 임의적이지 않으므로 모든 정신에 똑같은 관념을 부여하며 또 신은 불변이므로 모든 정신에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관념을 부여한다. 신이 관념을 부여한다. 신이 그 표상을 내 안에 심어 놓은 태양은 실제로 우리 바깥의 사물, 즉 사물 자체라 할 수 있다. 어, 자연 법칙이란 모든 정신의 관념을 신이 연결시킬 때 지키는 법칙이다. 이게 버클리 주장이죠. 그다음에 4번 흉입니다. 음, 흉은 쭉쭉 넘어가서 544쪽. 흉은 버클리의 견해를 넘어선다. 우리에게는 외적 인상들의 항상적 결합 관계에서 그 근저에 놓인 물체적 실체를 추론할 정당성이 없듯이 인식과 감정, 욕구의 내적 인상들이 맺는 항상적 결합 관계에서 이 관계의 담지자인 어떤 정신적 실체, 즉 우리 안의 불변적 자아로서의 영혼을 추론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버클리의 경우에는 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의 표상이 제거된 후에도 최소한 사유하는 정신과 그 표상들은 남았다. 흉의 경우에는 정신적 실체 개념마저 비판의 예리한 칼날에 무너진 후 그저 단 한 가지 표상만이 남는다.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휴메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의식 내 현상들의 변화 과정뿐이며 이때 의식은 이런 현상들과 분리된 독자적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의식 내 현상들의 변화 과정은 어떤 점에서 일정한 빈도와 항상성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필연성을 띠는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우연히 등장했다 소멸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항구적 자아를 부정하고 토상들의 부단한 생성 소멸, 만을 인정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연상하게 된다. 음.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성질을 제외하면 동시에 나타나거나 잇따라 나타나는 일정한 감각들 뿐이다. 이때 내가 지각한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본 것은 A라는 현상 다음에 B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뿐이다. 즉 지각작용이 내게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계기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다. 음. 이러한 내적 강제, 즉 객관적 필연성이 아닌 심리적 필연성, 다시 말해 단순한 습관이 바로
내 안에서 인과연관의 표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때 나는 그 표상을 지각하고 내적 인상으로 삼는다. 휴메의 모든 논증 작업은 건전한 상식의 반기를 든 것이기보다는 독 독단적 철학자들, 다시 말해 한계를 위반해가며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에 관해 떠벌렸던 형이상학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철학자들에게 휴메의 회의주의는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위대한 칸트도 그 스스로 고백하듯 휴메의 사상에 접하고서야 독달의 잠에서 깨어났다. 휴메는 재반 학문에 적절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인간 표상들의 양적 관계에 관한 분석적 이론인 수학에 대해서는 절대적 확실성을 부여하며 사실 학문들에 대해서는 수학적 확실성은 아닐지라도 높은 정도의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개연성에 관한 나름의 상세한 이론을 개진하기도 한다. 자연과학이 요구해온 엄격한 인과성을 개연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현대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개연성 이론의 이런 부흥은 휴미 미처 예견하지 못한 것이다. 자, 그리고 5번 영국 종교 철학과 계몽주의 시대의 윤리학입니다. 547쪽. 당시에는 종교를 인간의 이성과 조화시킬 뿐 아니라 종교 자체를 음, 이성적 근거 위에 세우려는 시도. 다시 말해 인간 인식이란 전체의 건축이 자연스러운 최종 완성을 이룰 이성 종교를 창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영국에서 이 조류는 소위 이신론이라는 종교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신론이란 신을 세계의 궁극 원인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세계 운행에 대한 신의 개입 가능성은 부정하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이신론자들은 기적이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종교적 진리의 참된 근원은 계시가 아니라 이성이었다. 그리고 2번 전통 종교는 전체로나 부분적으로 이성의 관점에서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전통 종교와 그 발생 및 점진적 발달 과정을 가능한 한 편견 없이 역사적으로 고찰하려 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과감한 시도를 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상가는 데이비드 흉이었다. 이와 관련된 그의 저작은 종교의 자연사와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이며 뒤의 책은 그의 사후에 출간되었다. 흉은 기독교뿐 아니라 인습적 민족 종교들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음, 550쪽. 전통적인 신의 존재 증명도 흉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존재론적 증명은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다. 이게 존재론적 증명은 신의 존재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주어진다는 주장인데 이것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 고 흉이 말했죠. 신학적 증명. 이건 뭐냐면 자연에서 한목적성과 목표지향성, 질서가 발견된다는 정황적 증거로부터 신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인데 어 뭐 마찬가지이지만 그다지 억지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기계를 제작하는 인간과 창조주를 비교하는 것이 정말로 사리에 맞는 일인가? 또 세계의 창조주가 하필 유일한 신이어야 하는가? 세계는 명백히 결함과 고통, 불행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어떻게 신의 선함과 전능함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3번 셰프츠베리 백자. 그의 가장 주요한 업적은 앞서 흉과 관련해서 언급한 종교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사상을 시대적으로 흉보다 먼저 논리 정연하게 개진했다는 점에 있다. 그가 개진한 것은 종교에 의존하지 않고서 윤리적 원리를 그 자체의 근거에 정립하려는 사상이었다. 그러나 셰프츠베리는 종교에서 윤리학을 도출하는 것만큼이나 윤리적인 것을 개별 인간 외부에서 도출하려는 시도, 즉 법률이나 사회적 공동생활,
유행, 공론 혹은 단순히 이성에서 도출하려는 시도 역시 거부했다. 셰프츠베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인간 본성에서 도덕적인 것의 뿌리를 발견했다. 인간 본성에 대해 그는 고대 사상가들을 연상케 할 만큼 확고부동하고 깊은 신뢰감을 품고 있었다. 셰프츠베리에 의하면 도덕이란 개개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닌 소질을 조화롭게 완성시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천부의 도덕 감정이야말로 종교적 표상의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종교적 표상의 가치와 무가치는 도덕 감정을 강화시키는가, 악화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견해는 선이란 신에 계시된 계율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는 교회의 관점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데이비드 휴움 얘기가 나오죠. 음, 휴움의 견해에 따르면 열정이야말로 음, 우리 행위의 유일한 추동력이며 의지와 행위가 이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신 나간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셰프츠베리와 마찬가지로 휴움은 도덕의 원천을 인간의 독특한 도덕 감정에서 찾았다. 하지만 그는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는 본령을 행위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의 동료 인간들, 즉 관객에서 찾는다라는 점에서 셰프츠베리와 견해를 달리한다. 인간은 만약 홀로 있다면 자신이 아름다운지 알 수 없듯이 자신의 행위가 선한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도덕적 행위는 동료 인간들과 연관되어 있다. 음. 그리고 모든 도덕적 판단은 타인과 동감할 수 있는 인간 특유의 능력, 즉 공감 능력 덕분에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타인들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휴메 사상은 애덤 스미스에 의해 개성되었다. 그런 자신의 저술 도덕 감정론에서 공감 능력 내지 공동체 감정을 전체 윤리학의 토대로 삼았다. 그는 양심의 소리란 타인이 우리에게 내리는 판단의 방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영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프랑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프랑스. 음. 1. 영국 계몽주의 이념의 프랑스 전파라고 나오네요. 프랑스인들은 영국의 헌법과 사회제도, 영국의 자연과학과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은 사회적, 정신적 발전에서 프랑스가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것을 이미 실현시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발전한 사상과 이념이 홍수처럼 프랑스로 밀려들었고, 이는 다시 전체 서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계몽주의는 전체 유럽의 정신운동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인에 의한 영국의 발견은 18세기 초 유럽 정신사에서 결정적 사건이라 불릴 만하다. 음. 이제 우리가 다룰 프랑스 계몽주의는 좀 더 과격한 성질을 띠었다는 점에서 영국 계몽주의와 구별된다. 영국인의 사상은 언제나 어느 정도 전통 보존 경향을 보였고, 이는 계몽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의 영국 사상가는 역사적 종교에 온갖 비판을 가하면서도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가시적 대변자인 교회가 인습적 사회 권력층과 긴밀히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전통과의 단절이 훨씬 더 과격하게 이루어졌고 혹독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2번 몽테스큐에입니다. 프랑스 사상가들이 나오는 거죠. 555쪽. 귀족 출신의 그는 상속받은 재산과 부유한 프로테스탄트 가문 출신의 아내가 가져온 지참금으로 유복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한 인물 중 하나이지만 혁명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영국 체류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의 분명한 목표가 된 것은 영국의 모범적 상태를 고국 프랑스와
유럽에서도 실현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역사적 예비 연구를 거듭한 후 자신의 주저인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 및 31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서 법의 정신을 출간했다. 몽테스키에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며 특정 국가와 기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피력한다. 더욱이 그는 고대 민족 중에서는 로마인들의, 근대 민족 중에서는 영국인들의 국가 이론과 헌법 운용을 본보기로 삼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몽테스키에가 중점에 놓는 것은 권력 분립으로 정치적 자유를 뒷받침하는 이 제도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실현되었다. 권력 분립의 이론적 구상은 몽테스키에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존 로크의 사상에서 원형된 것이다. 하지만 몽테스키에는 로크의 사상에 변형을 가했다. 로크가 요구한 것은 국가 행정권과 입법권의 엄격한 분립이었다. 그리고 3번 볼테르입니다. 558쪽. 파리에서 볼테르는 상류계층의 살롱을 드나들며 문학예술의 조예가 깊은 젊은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파리 생활을 한 지 8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두 번째로 지배계층과 충돌했고 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한 사교 모임에서 볼테르는 어느 귀족에게 모욕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불손한 말대꾸를 했다. 그러자 귀족은 여러 명의 억센 사내들을 보내 한밤중에 볼테르를 두들겨 팼다. 볼테르는 귀족에게 결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그는 귀족과 친척간인 경찰총장에 의해 다시 바스티유에 갇혔고 영국으로 건너간다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복수심에 불탄 볼테르는 변장을 하고 파리로 돌아왔지만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다. 1년도 못 되어 그는 영어에 능숙해졌을 뿐 아니라 당대 영국 문학의 주류에도 정통하게 되었다. 영국의 작가와 철학자들은 옳다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 쓰고 공표할 수 있었고 그들이 당연한 듯 누리는 이런 자유에서 볼테르는 정치적 자유만큼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영국에는 귀족의 요구나 기분에 따라 견실한 시민을 가둬버릴 수 있는 바스티유 따위는 없었다. 처음에는 필사본으로 나돌던 영국인에 관한 사안에서 볼테르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장악된 고국 프랑스의 부패한 지배체제를 신랄히 비판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영국은 이미 시민혁명을 거쳤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제3계급인 시민은 그들의 실제적 사회 비중에 걸맞은 지위를 이미 획득한 후였다. 그에 비해 프랑스는 혁명을 치르기까지 아직 반세기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다. 따라서 볼테르 자신은 분명히 장악하지 못했겠지만 영국과의 이런 단순한 비교가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잠재적 폭발물 같은 작용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뉴턴의 저작 역시 볼테르가 1738년 발행한 뉴턴 철학의 기초에 의해 프랑스에 처음 소개되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알게 되면서 볼테르는 우주의 위대함과 장엄함에 대한 경외심과 전율을 느꼈고 이런 감정 때문에 평생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재밌죠? 이런 역사적 사실. 음. 그리고 볼테르는 큰 맥락에서 사물들을 고찰하고 통일적인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고자 했다. 그런 원리만이 전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볼테르는 군주나 크고 작은 전쟁 대신 사회운동과 동력, 문화와 정신의 진보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렀다. 음. 인용문을 보면 나의 목적은 인간 정신의 역사를 쓰는 것이지 하찮은 사실을 무수히 열거하거나 위대한 군주들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 어떤 단계를 거쳐 야만에서 문명 상태로 진보해 왔는가를 알고자 한다. 볼테르의 이 저작은 당시까지 전례가 없던 폭넓은 시각과 이민족 문화 및 종교를 다루는 규모라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볼테르는 낯선 세계인 페르시아와 인도, 중국의 위대함과 풍요로움에 관해 서술한 최초 저자들 중 한 사람이다. 유럽은 더 이상 유일 세계가 아니라 다른 많은 세계와 병존하는 하나의 정신적 세계로 관주되며
또 유대교와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의 일부일 뿐 당연히 그 절대적 타당성은 상실한다. 볼테르는 성공과 존경을 한몸에 누리면서도 온갖 좌절과 박해에 시달렸고 무엇보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 3만 명을 희생시키고 그 직후 7년 전쟁마저 발발하자 깊은 염세주의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염세주의는 소설 캉디드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이 소설은 볼테르의 작품 전반이 원전으로는 거의 읽히지 않는 오늘날에도 독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외적 형식 면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 소설은 모든 세계 중 최상의 세계를 주장하는 라이프니츠 사상에 대한 신랄한 야유이기도 하다. 볼테르는 일정 기간 동안 백과전서 편찬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이 일을 마치자 독자적으로 철학 사전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볼테르 특유의 우아하고 적확한 언어로 표현되었다. 음. 이때부터 세속적 회의주의나 온건한 풍자를 던져버리고 단연간 모든 가능한 선전수단을 동원해서 기독교 및 교회와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음. 자, 쭉쭉 넘어가서 말년에 볼테르는 교회와 다투느라 힘을 소모하고 이론적 세계 개선 구상들에 대해 점점 회의를 품었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활동이 줄어들었다. 물론 그는 이성에 의한 인간의 점진적 개선을 희고했고 또 영국인들이 이미 쟁취한 자유가 프랑스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후일 프랑스에서 현실이 된 급진적 혁명은 그의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이를 희망하기에 볼테르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또 대중의 자발적 통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자, 그리고 566쪽 4번 백과전서파와 유물론자들입니다. 종교와 철학의 시대는 과학의 세계에 자리를 내주었다. 자부심에 찬 이 말은 1751년부터 1789년까지 전 28권으로 발간된 학문과 예술 및 산업의 백과전서 서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 문장은 학문과 이성을 무기로 해서 과거의 권력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고 더욱 자유롭고 복된 시대를 열려 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백과전서는 당대의 지식 전체를 총괄하고 정리하려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음, 백과전서는 지식의 내적 통일성을 보여주고 궁극적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그 필진들이 낡은 것이라 총칭한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파벽기에 고시를 해야 했다. 이 전체 저작의 완성이 있기까지는 많은 협력자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디드로와 달랑베르 두 사람의 노고가 가장 컸다. 드니 디드로는 볼테르의 동시대인들 중 박식함이나 무진한 문학적 창조력이란 점에서 볼테르에 필적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볼테르가 그렇듯 디드로가 성찰하고 글로 표현하지 않은 주제는 거의 없으며 그가 능숙히 다루지 못한 문학 형식도 없었다. 디드로의 사상세계는 계시신앙에 근거한 유신론에서 회의주의와 볼테르식의 이성 종교를 거쳐 확고한 유물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모를 겪었다. 유명한 수학자 장 날랑베르도 백과전서의 또 다른 주요 편집자이며 철학과 문학에도 소양이 풍부했다. 백과전서 편찬의 관점과 목표를 설명한 전체 서문의 집필자도 달랑베르이다. 달랑베르가 국가와 교회의 압력에 못 이겨 백과전서 편집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부터 이 작업은 전적으로 디드로 한 사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1000가지 이상의 항목을 혼자서 집필했다. 백과전서는 거듭된 판금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만 부나 판매되었고 곧 다른 여러 나라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이 저작은 유럽 지식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사전이 되었고 보편적 사고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상적 영역에서 백과전서는 볼테르 및 루소의 저작과 더불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싹틔우는 가장 중요한 온상이 되었다. 종교와 관련된 논의에서 볼테르는 기독교와 교회를 신랄히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종교주의나 무신론도 단호히 거부했다. 그런 참된 종교, 이성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투쟁을 전개했다. 백과전서의 관점 역시 일체의 종교와 신앙을 적대시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회의주의적 입장이 근거한 것이었다. 파도 대상인 교회의 종교적 광신주의 못지않게 광신적 면모를 지녔던 프랑스 유물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적 태도로 종교와 신앙을 공격했다. 백과전서파와 동시대에 등장한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줄리앙 오프레 드 라메트리이다. 의사이자 자연 철학자였던 그는 과격한 내용의 저술로 인해 프랑스에서 추방되었고 곧이어 망명지 네덜란드에서도 쫓겨났다. 결국 그는 당대 모든 자유사상가들을 불러 모은 프리드리 대왕의 궁전으로 옮겨왔고 볼테르가 야유하듯 궁중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물질은 자체 안에 운동의 원리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먼저 세계를 운동시키는 하나의 원리 이외에 신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세계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신을 가정하는 것은 자연의 과학적 인식에 지장을 줄 뿐이다. 다음으로 인간 내면의 정신이나 영혼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유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도 없다. 사유란 다른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연적 기능일 뿐이다. 실천적인 면에서도 라메트리는 이런 견해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종교적 신앙을 격렬히 공격했고 악의에 찬 풍자도 서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종교란 개인과 민족의 삶을 괴롭히는 회방꾼일 뿐이며 모든 악독 중에서도 최악일 것이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의 국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세상에서 행복은 불가능하다. 윤리학 영역에서도 라메트리는 죄의식이나 후회 같은 종교적 기본 현상을 쓸모없는 자학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세의 행복, 다시 말해 관능적 욕구만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라고 권했다. 어, 모든 종류의 종교도 마찬가지로 착각이며 더욱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기만, 다시 말해 승려의 조작물이고 사제의 기만책이다. 최초의 바보가 만난 최초의 악당이 바로 최초의 승려였다. 학문의 과제는 인간을 올가매고 괴로움을 주는 이 모든 착각과 기만을 타파하는 데 있다. 온갖 편견의 무거운 짐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성의 통제 아래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더 나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저 올바른 계몽만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 이 사상가들이 지극히 낙관주의적인 신념이었다. 자, 그 다음 철학자는 5번 루소입니다. 루소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장을 읽어볼 텐데 루소의 서술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음, 한번 보죠. 생애 저작 기본 사상 장자크 루소. 지금까지 논의된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이성을 과신해서 인간의 비이성적 요소들, 한편으로는 충동과 열정,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루소에게는 분명 이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 루소는 고백록 4호에 출간되네요. 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진솔하게 거의 노출증에 가까울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갈등과 내면적 고투, 열정적 감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고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극심한 불행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심리 장애에 맞아 있었던 한 인간의 삶이다. 제네바에서 출생한 루소는 16세가 되자 살던 곳에서 무작정 도주했으며 왜 도주했을까요? 음, 어머니이자 연인이라 할 수 있는 어느 연상의 부인에게서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부인의 농장에서 수년을 보내는 동안 루소는 그녀의 설득에 따라 칼뱅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문필가로서 최초 성공을 거둔 후로 루소는 파리 등의 프랑스 각지를 전전하며 살았으며 언제나 부유한 귀족 친우나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호일 루소는 제네바로 돌아가 칼뱅교로 다시 개종하고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처녀와 결혼했다. 그는 관원의 박해를 피해 데이비드 휴음의 권유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등지로 도피 행각을 벌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추정망상증까지 앓았다. 루소는 1778년 프랑스에서 사망했다. 자, 1749년 프랑스 디종시의 학술원은 어, 르네상스 이후 예술과 학문의 부흥은 도덕의 개성과 고양에 기여 있는가? 라는 현상 논제를 냈다. 이 물음은 시골 마을의 은거에서 깊은 사색을 거듭해왔던 루소의 마음속에 갑작스레 불길을 당겨놓았다. 이 논제에 대한 물론 디드로와 상담을 거친 후에 나온 루소의 답변이 바로 1750년 발표된 학문예술론이다. 이 저술은 현상 논문으로 당선되었고 루소는 일약 탁월한 문필가로 주목받게 되었다. 루소는 현상 논제를 다음과 같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예술과 학문은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그러고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루소는 논리와 학문적 체계 면에서는 미숙함이 묻어나지만 열정적 감정을 불태우고 직설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화의 가치에 관한 근본 문제를 논의해 나갔다. 문화의 은혜란 대체 무엇인가? 오히려 인류는 동물의 순진무구함은 상실했으므로 동물보다 못한 빈곤과 예속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예술과 학문은 진보가 아닌 퇴보의 기념비이다. 예컨대 문화적 세련화가 사회생활의 불이익도 증대시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이 어디에 필요할 것이며 또 누구나 인간 본연의 단순한 도덕을 지킨다면 철학이 또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 역사의 어느 장을 펼쳐보아도 문화의 함양은 늘 도덕의 타락을 수반해왔다. 그에 비해 공허한 지식에 감염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덕을 통해 행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었다. 루소가 이렇게 외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조들의 계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행복을 증진할 유일한 자산인 소박함과 무구함과 가난으로 되돌려 주소서. 루소의 저술과 이로 인해 촉발된 논의에서 자극을 받은 디종학술원은 또 다른 현상 논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는 자연법으로 정당화되는 것인가? 라는 논제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루소의 답변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었다. 이 저작에서 그는 자연적 내지 신체적 불평등과 도덕적 내지 정치적 불평등을 구분한다. 자연적 내지 신체적 불평등은 나이와 건강, 체력, 정신적 소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말하며 도덕적 내지 정치적 불평등은 인간 상호 간의 합의 내지 인내에 근거하는 차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하는 것인가? 루소는 먼저 자연 상태에 관한 다소 이상적인 서술에서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주장한 홉스의 견해와 달리 참된 낙원의 상태이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건강함이 유지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약한 것을 스스로 축출하기 때문이다. 또 이 상태에서는 꾸밈 없는 덕성이 지배한다. 여기서는 성관계도 순전히 동물적이며 전혀 복잡하지 않다. 인간은 모두가 개별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기에는 산업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성찰의 습성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것이 자연에 의해 우리가 건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성찰의 상태란 자연에 반하는 상태이며 생각하는 인간이란 기형적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적 상태에는 어떻게 해서 종말을 고한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철학의 빈틈을 메워주어야 한다. 누군가 어느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땅이라
주장해 볼 생각을 했으며 또 그 말을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 최초의 인간이 바로 시민사회의 실질적 창시자이다. 만약 이때 말뚝을 뽑아버리고 토지둘레의 도랑을 다시 메우고는 이웃들에게 저 사기꾼의 말을 믿지 마시오. 과실은 모두의 것이고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당신들은 파면할 것이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인류는 무수한 범죄와 전쟁, 살인, 비참함과 잔혹함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재산이란 훔친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이런 다음 세기에 프로도온이 외칠 의미심장한 구호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손에 넣을 수 있는 토지들이 일단 분배되고 나자 다른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자기 몫을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빚어졌다. 여기서 주인과 노예가 생겨나고 폭력과 약탈이 발생했다. 인간은 소유욕과 공명심과 악의에 눈먼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과 살인을 일삼는 상태를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부자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약자를 억압해서 보호하고 야심가들을 제지하고 각자의 소유물을 보장받으려면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서로에게 행사할 게 아니라 최고 권력체로 통합시키시다. 그리하여 현명한 법률에 따라 이 조직 속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고 공동의 적을 막아내고 영원히 화목한 생활을 영위합시다. 천재는 사람들이 이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와 법률이 발생했다. 국가와 법률은 약자에게 새로운 올가미를 씌웠고 부자에게는 불평등을 영구화할 가능성을 주었다. 부자들의 지배는 처음에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지니고 출발했지만 곧 자의적 횡포로 변질되었다. 소유의 발생은 첫 번째 재앙이었다. 이로 인해 부자와 빈자가 생겨났다. 정부의 생성은 두 번째 재앙이었다. 이로 인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났다. 권력이 자의적 횡포로 변질한 것은 세 번째 재앙이었다. 여기에서 복종의 의무만을 갖는 노예와 주인이 생겨났다. 이것은 모든 불평등의 정점이자 최악의 변종이었다. 마침내 아이가 어른에게 명령을 내리고 우둔한 자가 현명한 자를 거느리게 되었으며 굶주리는 대다수가 최저생활조차 못하는 동안 한 줌의 부자들은 과도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의 모든 권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태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탈출구란 다시 말해 원점으로 돌아갈 방도란 없는 것인가? 루소우는 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저술, 사회 계약론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려 시도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그렇지만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와 국가 질서의 본질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권력을 서로 조화시키는 헌법의 창출은 분명 가능하다. 권력만으로는 결코 정의를 산출하지 못한다. 적법한 지배의 기초는 오직 합의, 즉 자발적 동의 뿐이다. 이러한 합의가 바로 사회계약이다. 여기서 개개 구성원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내놓고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최상위의 지지체인 일반 의지에 종속시킨다. 이렇게 해서 공적 인격이자 정신적 총합체인 국민이 발생한다. 국민은 주권의 유일한 담지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권자의 의지, 즉 일반 의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이는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유로운 동시에 자기 의지가 아닌 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동의한 적 없는 법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문제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시민은 모든 법에 동의한다. 즉 시민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채택된 법이나 자신이 위반하면 벌을 받게 될 법에도 동의한다. 모든 국가 구성원의 영속적 의지가 곧 일반 의지이다. 그들이 시민이고 자유로운 것은 바로 일반 의지를 근거로 해서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하나의 법이 제안될 경우
사람들은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 법안이 그들의 의지이기도 한 일반 의지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는다. 각자는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리고 표수를 계산하여 일반 의지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반대 의견이 내 의견을 압도할 경우에 증명되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 내가 일반 의지로 여겼던 것이 사실은 일반 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뿐이다. 루소의 모든 저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품에서는 선했으나 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타락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기본 사상은 루소가 올바른 교육에 얼마나 큰 비중을 부여했을지 짐작케 하며 또 그의 요구가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도 암시해준다. 루소의 교육 소설인 에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부적인 면을 보면 이 소설에 담긴 생각은 존 로크의 주장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핵심 사상은 루소 특유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교육학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소의 견해에 의하면 성장기의 인간은 그릇된 교육적 영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좋은 자연적 소질을 자연적 방식으로 성장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으로 이런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회의 모든 영향을 막아내는 데 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의 역할. 그가 생각하는 종교는 전적으로 감정에 기초한 종교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감정이 내게 말해준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루소의 의의가 나옵니다. 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은 볼테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루소에게 보냈다. 반인류적 성격을 갖는 당신의 새 저작을 잘 받았습니다. 당신만큼 기지를 발휘해 인간을 동물로 만들려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다 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고 싶은 욕구가 불끈 일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습관을 이미 60년 전에 버렸기 때문에 그 습관을 되찾기란 불가능할 듯합니다. 이게 볼테르가 루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말쑥하고 세련된 몸가짐에 재치가 넘치는 볼테르는 문화의 긍지를 느끼는 지식인이었고 시민계급 출신이지만 귀족의 사교계에서도 물속의 물고기처럼 아무 스스럼 없이 있었다. 그에 비해 몸가짐이나 옷차림이 꼴사납고 불안정한 루소는 감정과 열정을 제어하지 못했고 시민적 생활 방식을 견딜 수 없어 했다. 자식들이 태어나면 곧장 고아원에 맡겨버렸던 그는 문명과 동떨어진 이상적 자연세계를 동경했다. 하지만 그는 당대 프랑스의 실상을 직설적 감정의 언어로 정확히 묘사해낼 수 있는 재능도 지닌 사람이었다. 루소는 볼테르만이 아니라 이성과 진보를 믿는 당대의 다른 사상가들과도 대립했다. 물론 루소와 이들 사이에 공통점도 있다. 예를 들어 이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루소의 입장은 계몽주의 시대의 모든 사상의 특징이기도 했다. 사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은 상당히 인공적인 성격, 이를테면 정원에 잘 다듬어진 생나무 울타리나 당대 공정에 과도하게 세련된 예의 범절만큼이나 비자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루소가 낙원에 비기는 자연 상태라는 것은 원시인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자연적 교육 역시 성장기의 인간을 사회 환경, 즉 그 인간이 후에 살아가게 될 환경으로부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고립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모든 점에서 그가 말하는 자연은 당대 귀족들이 영지에 잘 가꾸어진 공원에서 실현하려 한 목가적 이상향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이런 구상에는 순수하고 참된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루소의 생각에서는 후일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문화 안에서의 불편함, 이라 부른 감정이 열정적 언어에 의해 최초로 표현되고 있다. 영국의 휴미나 독일의 칸트와 마찬가지로 루소는 계몽주의의 마지막 수호신인 동시에 이 운동의 초국을 원했던 지극히 신랄한 비판자였다.
감옥에서 볼테르와 루소의 저작을 읽은 루이 16세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프랑스를 망쳐 놓은 게로군. 왕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란 곧 절대 군주제의 프랑스이므로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후일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했다. 부르봉 왕가가 잉크와 종이를 감시했다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의 초안은 사회계약론을 모범으로 해서 작성되었다. 또 자유평등 박애라는 혁명 구호는 혁명적 열의에 차있던 루소에게서 사상적 뒷받침을 얻었다. 음. 질풍노도와 낭만주의,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개혁 운동은 모두 루소를 원조로 하고 있다. 질풍노도에서 작가적 경력을 쌓기 시작한 괴테와 실러는 루소의 숭배자였다. 칸트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천성의 학자이고 지식에 목마른 사람이다. 한때 나는 이것만이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루소가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내 멋대로 지식에 부여했던 우위는 사라졌다. 이제 나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루소의 정신적 유산은 19세기 말에 다시 살아났고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발전했다. 한 방향에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는데 그의 저작에서는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의심과 비판, 단순한 도덕에 대한 동경, 그리고 과도한 지적 세련성에 대한 거부가 뚜렷하게 재등장했다. 물론 지극히 예민하고 복잡한 니체의 사상적 천성은 루소의 경우와 그렇듯 과도한 세련성을 지닌 문화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루소의 사회 비판이 초기에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에서 명맥을 이어나갔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독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가죠. 독일. 볼테르 같은 인물의 우아한 정신적 검술이나 루소 같은 인물의 혁명적 열정에 비하면 독일 계몽주의 철학 문헌들은 몸이 건조함과 계도적 성격, 때로는 지루함마저 느끼게 하는 투박함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이미 언급한 역사적 상황 이외에도 당시 독일어가 철학 사상의 표현 수단으로는 18세기 프랑스 문헌에서 프랑스어가 도달한 완성도와 세련성이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독일어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괴테 시대에야 가능했다. 그 이전까지 독일어로 쓰인 철학 문헌들은 대개 수많은 외래어를 혼용하며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려는 고투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칸트에게서도 여전히 발견된다. 볼프, 볼프는 강의나 저술에서 독일어를 사용했고 그를 시발점으로 해서 독일의 학문과 철학이 점차 모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철학 용어 중 많은 것이 볼프에게서 연원한다. 종교는 모두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는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감시만 하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 대왕이 볼프와 볼테르, 라메트리를 지원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사실이며 한테 역시 대왕의 재위기간 동안은 교수 활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국가와 국가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대왕의 견해는 군주는 자신의 국가에서 제일의 종복이다 라는 유명한 말로 간명하게 표현되며 이 말은 지미국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말과 흔히 대비된다. 물론 이 말에서 프리드리 대왕은 종복 못지않게 제일이라는 말에도 강조점을 두고자 했다. 계몽된 절대주의도 절대주의이기는 매한가지였다. 독일 계몽주의의 강점은 새롭고 독창적 철학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이 있지 않다. 독일 계몽주의의 역사적 공헌은 실천적, 도덕적, 이성의 우위를 강조했다는 점과 전반적 사상과 실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있다. 레싱, 어, 레싱은 부자유와 불관용에 저항하고 인류애와 종교적 관용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었다. 레싱은 종교의 이름으로 득세하는 증오와 광신이 얼마나 파멸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러 민족의 역사에서 확인했다.
그는 비관만을 강요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 했다. 1780년 간행된 철학적 주조의 제목이 말해주듯 그는 이 의미를 점진적으로 개진되는 인류의 교육에서 찾았다. 역사상의 모든 종교는 이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이 인류에게 가르친 내용은 새로운 인식을 전하는 상징적 진리로 이해되어야 하며 각기 일정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인 종교와 정치는 인간을 점진적으로 계도하여 이성과 사랑이 지배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무한한 것으로 목표이자 종착점으로 설정된 이상에는 끝내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레슨이 이런 말을 한 거죠. 만약 신이 모든 진리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는 진리에 대한 충동, 영원히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늘 살아있는 그 충동만을 진 채 하늘을 선택하라 말한다면 나는 겸허히 신의 왼손 앞에 엎드려 말할 것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순수한 진리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586쪽 4번 계몽주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계몽주의에 대한 평가. 합리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대표하는 이 조류는 낙관적 입장을 갖고서 이성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 그 다음에 경험론. 로크와 그의 영국인 계승자들이 대표하는 이 조류는 경험을 모든 인식의 토대로 간주하며 경험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인다. 회의론. 주로 벨이 대표하는 이 조류는 인간 인식의 작용 범위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유물론. 이 조류는 특히 홀바흐와 라메트리 그리고 디드로가 대표한다. 그리고 이신론. 셔베리와 볼테르 등이 대표하는 이신론은 인격신론과 무신론 사이에서 중간적 교양을 나타낸다. 우리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계몽주의 시대만큼 철학이 여론과 사회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다. 이성을 전승된 모든 것에도 사용하려는 철학자들의 요구, 그리고 자유와 관용, 인간성의 이상을 실현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장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철되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룬 근본적 성과적 많은 것은 계몽주의 이상에 비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문의 폐지나 마녀사냥의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수레바퀴 처형이나 사지절단 같은 잔혹한 처형의 금지, 노예제 폐지, 헌법에 의한 삼권 분립 보장, 종교 전쟁의 종언, 검열의 폐지, 언론의 자유, 요컨대 인권의 점진적 신장은 계몽주의적 이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권의 불가침성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표방된 이후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도 언급되었고 현재는 국제연합 헌장에 명기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었죠. 1시간 동안 끊지 않고 다 보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라는 타이틀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계몽주의자들 그 사상의 흐름을 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임마누엘 칸트. 제목이 그냥 철학자 이름이에요. 칸트. 내용이 엄청납니다. 정말 잘 쓰여져 있고요.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